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 가이드는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창석 씨 부산에서 첫 출마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 당시가 이제 만 29세. 만 29세. 박성민 신임 청년 비서관 만 25세에 1급이 됐다. 논란이 많던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만 25세에 1급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1급에 초점이 많이 되고 그리고 1급 이외에 9급이나 7급, 5급 공채 흔히 말하는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쉽게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 또는 일각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1급까지 가기 전에 중요한 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었던 정치 활동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갑자기 떨어진 인사가 아니라 용인 지역에서 대학생 청년 활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민주당의 대변인을 뽑는 토론 배틀 물론 이제 모집단이 적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발탁이 됐고 또 한 번 그 대변인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으로도 발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재 발탁이 된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생활 또 정치적인 커리어에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갈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봤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바라보는 다른 국민들의 시각이 너무 낙하산처럼 보인다. 이런 우려는 박성민 비서관이 스스로 안고 그리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 배틀에서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뽑았잖아요. 네네. 여성은 박성민, 또 남성은 장종화. 맞습니다. 장종화 씨 요즘 뭐 하세요? 글쎄요. 장종화 전 대변인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영달 전 의원의 아들이었고 그 당시에 뽑힐 때도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선거를 도왔을 것이고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봤을 테니까 준비된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논란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86년 남자 장종화도 힘들다. 이런 논평 냈다가 논평 철회되는 사태 벌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 정치판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양양에서 전업주부로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누구보다 그러면은 아니 그래서 저는 장종화 대변인 같은 경우에 자신의 사업도 해봤고 토론 배틀에서 이렇게 당에 들어와서 대변인 역할도 했고 보좌관 역할도 했고 그럼 처음에 청와대에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뽑으려다가 도저히 사람이 없어서 여자만 뽑았다 했잖아요. 그럼 장종화 대변인 이렇게 했었으면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장종화 대변인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20대 남성은 검증하려고 했는데 검증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장종화 전 대변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요. 전국의 20대 30대 남성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부산에 있는 구의원 남성 구의원이 20대만 해도 10명이 돼요. 그 사람들은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의회라는 의정 경험했죠. 그리고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들어봤죠.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했죠. 선거도 해봤습니다. 이런 수많은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인력 풀에서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공개 채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부분을 떠나서 민주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남성 당원들이나 남성 청년 정치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철이 수석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또는 열심히 활동을 하려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메시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당시 만 29세에 당선이 됐으면 1급 이상이 될 뻔했네요. 그때 했으면 아마 그때 당대표 한번 출마했겠죠. 농담이 아니라 왜냐면 조경태 의원이 이제 제 덕분에 4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선 의원을 한 번에 잡은 초선이고 또 영남이라는 불모지 민주당의 험지에서 만약에 이겼다 역전에 드라마를 썼다 하면은 그때 아마 인지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 전 최고위원은 바로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당에서 그 지역에 공천하면서 이기길 바라고 공천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오늘 주제로 갑시다. 네, 첫 번째 주제죠. 이제 송영길 대표가 6시간쯤 전입니다. 자신의 SNS 그리고 공식 자료를 통해서 규정대로
오는 9월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경선 연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3대 6으로 나뉘어서 경선 일정을 그대로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사람이 3명, 반대한다가 6명 정도가 있었고 당원들의 관심도 조금 나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국민 여론을 보면 당원대로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다 듣고 지금 보면은 6명의 상임 고문, 이제 국회의장까지 지냈었던 김원기 의장이라든지 임채정 의장까지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가게 됐고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홍은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그 경선을 연기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늘 결과 나오기 전까지 최고위원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당무위원 가겠다. 네. 소위 말하는 뻥카였죠. 네. 블러핑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만일 정말로 당무위원 가겠다고 하면 그거는 전면전이거든요. 말 그대로. 네, 그러면 심지어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못하는 거고요. 당대표가 결정을 내리니까 결국은 정세균, 이강재, 최문순 차례로 수용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곧바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에서만 이거 경선 흥행이 안 되면은 당 최고위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낙연 캠프 대변인 논평이 나왔다가 네. 곧바로 이낙연 의원 스스로 네. 수용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당 내용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당이 하나로 돼가지고 경선을 흥행시킬 수 있을지 네. 그 머리를 이제 짜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재보궐 이후로 수세에 몰렸었는데 공세로 전환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뭐 병역 의혹이라든가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개인정보 제출 안 한 것이라든가 또 뭐 전국민 재난 지원의 문제라든가 네, 보편이냐 선별이냐 네, 여러 가지 좋은 카드가 있었었는데 수수료 CCTV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경선 연기냐 아니냐 이걸로 2주 깎아먹으면서 찬스를 다 놓쳐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은 이제 곧바로 시작되니까 당이 후보를 서포터즈 해주는 그래서 악재는 당이 떠안고 네. 호재는 후보들한테 밀어주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보통 이제 이렇게 큰 전당대회나 대선 예비 경선이 있으면 그쪽 당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니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기에서 중반까지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보통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지지율이 올라가면 정당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가는 현상도 있었는데 다시 당이 하나의 이슈로 모여서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뭐 그래도 지금은 경선 국면이니까 네. 당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후보들끼리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덕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름다운 경선은 사실은 늘 처음에 얘기하지만 끝에는 그렇게 된 적이 없었죠. 아름다운 전쟁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경선은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개파들마다 이제 의원들이 170명 의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추미애 장관 출마를 두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6월 23일입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 선언을 했고 그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를 통해서 12,000여 명이 이제 동시 접속해서 응원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 출마를 놓고 이런저런 뭐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우려의 사인도 보냈는데 민주당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전체적으로 흥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등장하자마자 여권이 아닌 전체에서 4등을 했어요. 윤석열, 이재명, 네. 이낙연 다음에 추미애였거든요. 그럼 파괴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범여권 내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3위거든요. 네. 그동안 빅3를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이라고 했는데 정세균 자리에 추미애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저는 2등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등장으로 가장 손해본 사람은 정세균, 이낙연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낙연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야권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인데 네. 여권의 1위 후보인 이재명이
윤석열은 이재명 공격 안 하는데 윤석열 공격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어쨌든 저쪽을 때려야 되거든. 네. 근데 1등 후보니까 때리기 못한데 그 윤석열 전문가라고 하는 추미애가 있잖아요. 네. 때리기 참 좋거든. 대신 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재명은 정책적으로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포지티브 하면 되고 추미애는 이게 전 총장에게 네. 네거티브로 가면 이재명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게다가 추미애가 뜨면은 윤석열도 같이 뜰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핍박한다. 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을 응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추미애가 뭐 권력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야인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처럼 추미애가 윤석열 때린다고 윤석열 지지율은 막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이 가장 효과를 봤다. 혹은 덕을 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가 180일 전에 선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네. 9월 10일이 마지노선이고요. 결선 투표를 가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9월 5일 정도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누구도 과반을 투표하지 못해서 결선 투표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또 2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나머지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결선 투표까지를 생각해서 끝까지 완주하다가 뭐 합종 연행, 이합 집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늦어요 사실은 9월에 가면. 그러니까 이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굳어지면 그 깨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전국을 돌기 시작하면 달라질 거거든요. 네. 대세론에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2등, 3등 주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그래서 만일 합종 연행을 하려면 경선 초반에 해야 된다. 곧바로 시작을 할 때. 그럼요. 예. 또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나 지역 기반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호남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합종 연행을 하려면 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선 투표가 없을 수도 있겠다. 표가 너무 분산이 돼서 그렇죠. 결선 투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경선을 흥행시키려면 지금 3등 후보인 추미애 네. 그리고 4등 혹은 5등인 박용진 네. 이런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한테는 점수를 못 얻었잖아요. 네, 못 얻었는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은 박수를 많이 쳐주고 있어요. 그 이준석 현상에 힘입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박용진을 일부러 내칠 필요는 없다. 이 젊은 후보가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네. 앞으로 박용진 후보나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경선 등록을 하고 후보로 완주한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좀 파격적인 정책들을 그렇습니다. 끄집어 올려서 예. 다른 대선 후보의 입에서 어느 정도 동의나 또는 반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좀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얘기했으니까 야당 얘기를 한번 하면 홍준표 의원이 이제 드디어 복당을 했습니다. 복당하자마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때리기를 시작을 했고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살아갈 길에 대해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6월 29일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 의원 역시 이날 또 같이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준표 의원은 당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윤석열 전 총장을 계속 때리고 있겠죠? 당연한 거죠. 네. 이거 뭐라 그럴 게 아니고요. 지금 야권의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하는 게 뭐 다른 후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다 견제는 당연한 거죠. 1위 후보는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워딩이 아마 굉장히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은 일부러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때릴 필요가 없어요. 홍준표 의원이 대신 해줄 거니까. 각자 이제 다른 사람의 손을 써서 그럼요. 때리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네요. 근데 예. 그리고 이제 최재형 뭐 감사원장이 정치 선언하고 입당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금명간 뭐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감사원장을 내던지고 야권의 후보로 나온다.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옳은 일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그건 뭐 다음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만일 본인이 정치 선언을 하면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한다 했거든요. 네. 그건 윤석열하고 차별화예요. 나는 입당해서 여기 신임을 받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계속 뭐 간보기 정치한다, 전원 정치한다 이래서 선택할 때 선택을 못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바로 선택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가면 윤석열 총장은 들어가기가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돌 수밖에 없어요. 빙빙빙. 그래서 그랬을 때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하겠느냐. 최근에 지지율이 윤 전 총장이 좀 떨어졌는데 29일 날 정치 선언을 그날 만일 하면 약간 오를 거예요. 오르는데 그때서 어떤 결정을 또 할 것이냐. 7월 2일 장모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 저거 보면서 빨리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보면서 계속 밖에서 제3지대에서 머무는데 그 3지대에서 머물 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와줘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저런 일이 있을 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윤석열, 홍준표 의원은 계속 때릴 거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뛰어든다는 전제 하에 윤석열 전 청장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것은 훨씬 더 이제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는 뭐 정청래 의원 등이 이제 홍준표 의원 완주하라 이런 등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뭐 윤 전 총장은 입당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야권 후보잖아요. 네. 근데 야권 후보들끼리 치고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오부질이죠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렇게 싸우면은 내상은 국민의힘 주자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나쁘지 않다. 게다가 홍준표 의원이 최종 주자가 된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로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돼도 쉽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전에 무슨 뭐 나땡 이런 건 매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 성 따서 홍나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홍준표 의원이 나오면 땡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한테 한번 졌잖아요. 네. 그래서 홍준표보다는 유승민이나 네.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이 올라오는 걸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중도층 싸움인데 네.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유승민이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중도층에 먹힐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큰 실점은 없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 같으면 조금 태극기 이미지에 가깝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쉽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응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지도 행보도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 뛰어들고 홍준표 의원이 이미 복당이 됐고 다 출마 선언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면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등판할 기회가 없겠네요? 아니죠. 있습니까?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여전히. 예. 그 지난번에 한번 집어 던져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그게 리스크거든요. 네. 예. 이번에 또 나오면 또 던졌단 말이야? 이렇게 네. 리스크가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거냐 이런 얘기 바로 들을 텐데. 그래서 본인이 선택이 아니라 네. 당이 당신밖에 없다. 뭐 그런 그림을 그리겠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나고 다음 주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봉하마을에 가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제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행보로 보면 될까요? 아니 뭐 중도층 공략의 그런 메시지인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기대했던 것 개혁적인 것 혁신적인 것 신선한 것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행보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술실 CCTV 그거 안 된다. 보류했나 의견 더 드려야 조금 더 봐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서류 왜 안 냈냐 했더니 가족들이 안 낸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을까. 근데 가족 동의가 뭐 어렵다고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그걸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한테 그런 워딩을 바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네. 빠져나가는 바란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데 대한 마이너스는 이런 데서 얻는 거죠. 그럼 모든 정치적인 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플러스 얻는 거예요.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황교안 전 대표도 지금 어쨌든 대선 출마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 신임 당대표가 됐으니까 네. 야권의 유력 주자로 불리는 사람들 다 만나는 거고요. 네. 그뿐이 아니라 뭐 조금 더 있으면은 야권의 고문들, 원로들 뭐 다 만날 거예요. 만나는 건 나쁜 거 아니니까. 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걸 다 기사화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행보 하나하나 다 기사를 써주고 있죠. 근데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 왜 만났어라고 그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좋은 기사, 긍정적 기사, 포지티브 기사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은 누구를
만났다, 어디 찾아갔다. 이거 전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제주도 간 것도 사실은 제주도에서 뭐 홍보 대대적으로 했더만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신임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듣고 있다. 그거는 당대표가 본인 홍보 혹은 당 홍보에 대해서 나쁠 건 없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 오늘 네. 결정이 났습니다만 오늘 결정 나기 전까지는 뭐 지지부진하면서 경선 연기 가지고 계속 논쟁 아닌 논쟁을 했기 때문에 집안 싸움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이 대표의 저런 행보는 박수 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행보라 보고요. 만나서 뭐 특별한 얘기가 있겠습니까? 건강하셨나요? 뭐 그런 거 일단 뭐 안부 묻고 하겠죠. 네. 그래요. 뭐 어쨌든 대통령 선거 좀 남았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창석 시사평론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